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아들의 방에서 그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왜 밤꽃 향기라고 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저에게는 기분을 오묘하게 만들어주면서 기분 좋은 냄새처럼 느껴졌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다가 아들의 컴퓨터에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본 순간 저는 아들의 그 환상을 이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새엄마이자 애인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예요. 오래전 젊었을 때 한 번의 이혼을 하고는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은 서툴렀고 기대는 컸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이혼한 저를 대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죠. 이혼 후에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언제나 겉으로는 씩씩한 척 웃는 얼굴로 버티면서 살았지만 가끔씩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도 견디기 어려웠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길고 긴 밤을 늘 혼자 지새워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다들 저에게 원하는 건 뻔하더군요. 참을 수 없는 욕구에 그런 만남에 응해보기도 했지만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남자도 저의 허전한 마음까지는 달래주지 못했죠. 그렇게 1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고 저도 조금씩 시들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50대 중반의 이혼남이었고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는 참 편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흘렀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어서 그랬는지 지금의 남편은 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려는 마음이 강해 보였어요. 몇 번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는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 주말쯤 동해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있는 탓에 체력은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했지만 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저도 나이를 먹었고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시절에 만났던 힘이 넘치던 남자들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저하고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듯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간의 연애를 하고는 서로 살림을 합치기로 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고 제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의 재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는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의 재혼은 모든 점들이 다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유일하게 약간의 불안함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혼 후 아들과의 관계는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아들은 착한 편이기는 했는데요. 제가 어색했는지 처음에는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간단히 인사 정도만 건네면서 아들이 저를 편하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더군다나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니 공부에 신경 쓸 게 많을 거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을 한동안 꽤나 조심해서 대했던 것 같아요. 말을 걸어야 할 때는 최대한 살갑게 대했지만 불필요하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죠. 남편도 아이가 공부 때문에 예민하기도 할 거고 워낙에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라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면서 제 고충을 이해해 주었어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시끄러우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TV도 잘 켜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이가 배고플까 싶어 주방 식탁에는 늘 간식거리를 놓아두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런 저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들은 차차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죠. 조금씩 제가 익숙해졌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과도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행히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도 하게 되었고요.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이 있던 날은 세 식구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물론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수험생 엄마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기도 했죠. 그렇게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된 후에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수험생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기뻤는지 대학 생활의 낭만을 아주 제대로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수가 적었던 아들이었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성격도 조금 쾌활하게 바뀐 것 같았어요. 학교 생활 이야기며 친구 이야기도 먼저 꺼내면서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언젠가부터 아들 방에서 그전에는 나지 않던 냄새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밤꽃 향기 있잖아요. 저는 냄새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그게 어떤 냄새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들의 방에서 느껴지는 밤꽃 향기라니 기분이 묘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참을 아들 방에서 그 냄새를 느끼면서 있었죠. 그러다가 혼자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주책 맞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젊은 남자의 그 냄새라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하고 야릇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학생이 되었으니 한참 때잖아요. 혼자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남편은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를 가고 없어서 청소기를 돌리던 중이었죠.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중 침대 밑에 청소기를 집어넣었는데요. 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가 걸렸는지 청소기가 잘 빨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무언가 봤더니 여자 팬티 스타킹이었어요. 아들 방 침대 밑에 이게 왜 있는 건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아무리 봐도 제가 입었던 스타킹 같았어요. 저는 그 스타킹이 정말 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지어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는데요. 제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 빨래를 방에 놓아두다가 제 스타킹이 딸려온 거겠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아들 방에서 나던 그 냄새가 떠오르면서 설마 하는 생각에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해일 수 있으니 저는 그 스타킹을 다시 침대 밑에 두고 모르는 채 하기로 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은 저의 이상한 기분은 눈치채지 못했는지
평소 때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죠. 이렇게 해맑은 아들이 내 스타킹을 가져간 걸까? 설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말해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괜히 별일 아닐 수도 있는 일에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아들이 학교를 갔을 때 다시 아들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침대 밑에를 들여다봤는데 그 문제의 스타킹은 없어졌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오해를 했던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며칠 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집에 혼자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들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학교를 간 것 같았어요. 모니터는 꺼져 있었는데 컴퓨터 본체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아들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 전원을 켜봤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 마음속에 의심이나 궁금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찌나 심장이 콩닥거리는지 컴퓨터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아들이 보았던 인터넷 창들이 몇 개 열려 있었죠. 특별한 건 없어 보였는데요. 바탕화면에 사진을 모아놓은 듯한 폴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폴더를 열어봤더니 사진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하나하나 클릭을 해봤는데 대부분 스타킹을 신은 여자들 사진이 많았어요. 아들의 취향을 확실히 알겠더군요. 제 스타킹을 가져간 이유도 알 것 같았고요. 그렇게 몇 장의 사진을 넘겨보다가 어떤 사진은 너무 노골적이고 선정적이어서 혼자 보는데도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 중에 몇 장은 제 얼굴이 합성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사진 폴더를 끄고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모니터 전원만 꺼놓고 방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아들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도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본 후에 이 문제를 아들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며칠 후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는 방에 혼자 있던 아들에게로 다가갔죠. 허심탄회하게 스타킹과 그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고요.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스타킹을 발견했다는 제 이야기에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는 컴퓨터에서 그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꺼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고는 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죠. 아들은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지 않게 리드를 해주었어요. 그날 그렇게 저는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사랑을 나눠보는 젊은 남자였죠. 그 후로 우리는 시간이 허락되면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스타킹도 신어주고 그의 환상을 현실로 이뤄주기도 했죠. 이런 일들은 우리만의 비밀이 되었어요. 저는 변함없이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이기도 하면서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들과는 아주 가끔씩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이자 연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아들은 저에게 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아직은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라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는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빈말이라도 아들이 여자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죠.
나에게 연애하는 법을 잘 배웠으니 이제 웬만한 여자들은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나는 올해로 50대에 접어들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참으로 숨가쁘게 지나왔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아내가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회사 서류를 붙잡고 씨름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났고 아내도 나름대로 가정을 잘 책임져 주었다. 가족이 있었기에 나는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정작 내 스스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후회로 다가온다. 몇 달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췌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족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나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내가 놓쳐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했다. 그저 일에만 매달려 지냈던 나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 후회로 가득한 내 인생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힘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내 곁으로 한 간병인이 오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경이었고 나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나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한 모습에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정미경 씨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다. 나와 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놓쳐버린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의 행복을 말이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손수 만든 작은 수첩이었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후회와 아쉬움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병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미경 씨가 다가와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그렇죠? 비 오는 날에는 마음이 더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더 많은 생각이 들곤 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당신과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돌봐주던 간호사분이 정말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간병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가 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병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려요. 음악회 같은 건데 같이 가보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여 작은 무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나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경 씨는 내 옆에서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우리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나에게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아내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정미경 씨와의 시간은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미경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경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가족은 소중하죠. 하지만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정미경 씨와도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이제 나는 후회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정미경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녀와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 내가 남긴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균형을 잡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미경 씨와의 만남은 나에게 그런 의미였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저에게 애인이 생겼는데요. 제 애인은 바로 제가 일하는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여자분이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도 사장님과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한 거겠죠?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이에요.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용으로 들어가는 각종 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공장은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 원래 집은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최근에 이 공장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사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는 했어요. 제가 조금 힘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웠는지 제 직업이 변변찮은데도 여자친구는 저하고 계속 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냐고 잔소리만 실컷 듣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고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그런 제가 뭐가 좋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렸는데요. 여자친구 부모님께 받았던 대접에 저는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었어요. 변변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어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영업직으로도 일을 해봤죠. 배달 일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꾸준히 오래 할 만한 일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체격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픈 일 없이 몸으로 하는 일을 찾아보다가 공장에서 가구를 제조하는 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라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편하겠더라고요. 숙소에서 지내면 공장 통근하기도 편할 테고요.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서 굳이 서울에서 지낼 필요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이 일자리를 발견하고 덜컥 지원을 해버렸고 면접까지 봐버렸죠. 큰 규모의 공장은 아니어서 사장님하고 직접 면접을 봤는데요. 특이하게 공장 사장님이 여자분이더라고요. 50대나 60대 초반처럼 보이는 사장님은 면접 볼 때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냐, 체력이 좋은 편이냐 하는 질문들이요. 특별히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었고요. 제가 힘쓰는 건 자신 있다고 하니 시원시원한 게 마음에 든다면서 일을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면접을 본 다음 주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몸으로 하면 되는 일이다 보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공장 선배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었어요. 삼촌이나 아빠뻘쯤 되겠더라고요. 그분들도 갑자기 들어온 젊은 직원이 반가우셨는지 저에게 잘 해주셔서 적응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구 공장이다 보니 무거운 목재들을 다룰 때가 많은데요. 힘 좋은 제가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들 힘이 장사라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죠. 그 모습을 사장님이 보시고는 무척 흐뭇해하셨고요. 그렇게 힘자랑하듯이 일하는 저를 보고는 흐뭇해하는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사장님의 표정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저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느낌이요. 설마 했던 저의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죠. 점심시간쯤 사장님이 문자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퇴근 후에 사장실로 들르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신경이 쓰여서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았어요. 내가 혹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건가 하는 등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었고 다른 분들은 다 일을 정리하고 퇴근하셨죠. 저는 혼자 쭈뼛거리면서 사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 사장님은 반겨주시면서 사무실에 놓인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일 끝나고 남으라고 한 건지 너무 궁금하고 조마조마했는데요. 사장님은 제 앞에 앉으셔서는 일은 할만하냐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죠. 저는 일하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공장 직원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재밌다고 답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회사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차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공장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긴장이 싹 풀리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천천히 사장실도 둘러보고 사장님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나이에 비해서 잘 꾸미고 다니시는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늘씬하신 편이었고요. 그날도 멋진 원피스에 구두를 신으셨는데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많이 쫓아다녔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사장님이 저녁은 어디서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다 놓고 먹거나 아니면 번화가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은 젊은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 회사에서 힘을 잘 쓸 텐데라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공장에 결혼을 안 한 직원은 저 혼자였는데요. 다들 가정이 있으니 집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셨지만 저는 아직 미혼이니 혼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공장에 잘 적응도 하고 열심히 일해주는 게 고맙고 대견하다면서 평일 저녁에는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매일 먹는 저녁인데 밥 한 공기만 더 놓으면 된다고요. 저는 안 그래도 매일 사 먹는 저녁에 질려가던 참이었거든요. 집밥 생각이 자주 나고는 했는데 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장님께 너무 고맙다고 제가 식비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식비는 됐고 다른 걸로 보답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공장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했죠.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든 사장님께 저녁값을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날 당장 사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사장님 집은 회사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한적한 곳에 단독주택 한 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물어봤죠. 사장님 댁에서 저녁을 먹는 건 너무 좋은데 다른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자기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가족이 없으니 불편한 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 집은 확실히 여자가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장품 냄새가 은은하게 났고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들이 여자가 사는 집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사장님은 잠시 기다리라면서 저녁을 금방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안을 살피면서 사장님이 저녁을 준비하시는 동안 남자가 해줄 일이 있을까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땅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방으로 가서 사장님 식사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오늘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 편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뻘쭘하니 식탁에 앉아서 사장님의 말동무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고요. 사장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젊어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고요. 원래는 가구 디자인하는 일을 젊어서부터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가구 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셨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사장님이 조금은 친근하고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은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겠다고요. 젊어 보이시고 세련돼 보이신다고 약간의 아부를 떨었죠.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많이 좋으신 듯 했죠. 젊은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남자한테 칭찬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저녁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사장님의 저녁을 처음 먹어보게 되었어요. 된장찌개를 해주셨는데 찌개도 맛있고 밑반찬들도 모두 괜찮았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밥을 2공기나 먹게 되었죠. 사장님도 오랜만에 저녁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푸짐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는 저는 설거지라도 하고 가겠다고 했죠. 저녁을 얻어먹었으니 설거지라도 하는 게 도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저를 보고는 웃으시면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사랑받겠다면서 칭찬도 해주셨죠.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옆에 오셔서는 제 팔이나 등을 만져보시고는 씨름해도 되겠다고 농담을 던지시기도 했고요. 기분이 조금 이상했는데요. 저는 제가 체격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한다고 멋쩍은 웃음으로 답을 했죠. 그러다가 그 순간 문득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설마 나한테 몸으로 봉사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 처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제서야 사장님의 행동들이나 저녁 식사를 제안해 주신 게 조금은 납득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서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와 연애를 한다는 건 그때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어서 조금 난감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사장님의 반응을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녁도 먹고 했는데 소화시킬 겸 같이 산책이라도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과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으셨는데 몸매만 봐서는 정말 3, 40대로 봐도 될 정도겠더라고요. 몸에 착 달라붙은 스타일의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장님을 보니 그제서야 사장님이 조금씩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슬쩍 사장님의 의도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녁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데 저는 뭘로 보답을 해드려야 하냐고 물었죠. 그 질문을 듣고는 사장님이 오히려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저녁값을 해줄 생각이었냐고요. 그 질문을 듣고 느낌이 왔죠.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생각한 보답을 해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사장님은 단번에 제 뜻을 알아채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사장님의 손을 붙잡고 사장님의 집으로 서둘러 되돌아갔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길거리에서 사고라도 칠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도 제 마음을 아는지 바빠진 제 걸음에 맞춰서 빨리 걷기 시작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눈빛을 주고 받았는데요. 어둑어둑한 골목 길가에서 바라본 사장님은 나이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사장님의 집에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제가 유독 체력이 좋은 편이다 보니 간혹 사장님이 버거워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아침이 되었을 때 사장님은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다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공장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는 오늘은 오후에 출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나가보려는데 사장님이 밤새 너무 즐거웠다고 제 뺨에 뽀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와 사장님은 연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남자에게 좋은 장어나 문어 같은 음식들을 저녁이면 꼭꼭 챙겨서 차려주시고는 했고요. 저는 덕분에 매번 든든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식사 후에는 사장님께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는 했고요. 당연히 저도 사장님과의 그 시간이 즐겁기는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사장님이 저만 괜찮으면 몇 년 후에 이 공장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최근에 없었다면서요. 결혼 같은 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지금처럼 연인같이 몇 년만 더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이 공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힘 좋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저에게 이 공장을 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마땅한 직업이 있거나 추후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 중이긴 한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공장 사장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고는 한답니다.